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혼자 살면 괴물이다. 짝이 있는 사람이 보기에 싱글인 사람은 무엇인가 결여된 사람처럼 보인다. 대놓고 묻지는 못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경제적이든 성격이든 혹은 성적 기능상의 문제이든 무엇인가 하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대상이 된다. 짝을 찾지 못한 자신을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질 때 살며시 웃음 지으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이라도 한다면 싱글인 사람은 사랑으로 거두어야 할 치근한 이웃이다. 하지만 내 인생 알아서 잘 챙길 테니 참견은 삼가해 달라는 사나운 눈빛을 보내면 그 순간 짝이 없는 사람은 가련한 사람이 아닌 성질 괴팍한 괴물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혼자 사는 사람이 신비로운 비밀이라도 품고 있는 양 묘한 매력을 풍길 수 있는 순간은 인생에서 찰나에 불과하다. 그 짧았던 묘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도 여전히 혼자 살고 있다면 싱글인 그 사람에게는 괴팍한 괴물의 이미지가 덧붙여진다.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한다. 그 말을 뒤집으면 짝이 없는 사람은 집신만도 못한 루저라는 뜻이다. 혼자 살게 된 개인의 사정은 특별하고 개별적일지라도 혼자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보편적인 속성을 갖는다. 나는 혼자 살기의 대변인 행세를 해보고자 한다. 고독이 필요한 시간. 공적 세계에서 우리는 누구나 직업의 가면을 쓰고 있다. 내 직업은 교수이다. 이슬만 먹고도 불로장생하는 신선은 아니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처럼 돈이 필요하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교수라는 직업을 유지하며 조달한다. 그 점에서 나는 다른 임금 노동자와 다르지 않다. 집에 있을 때는 교수라는 가면을 벗고 있지만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교수라는 가면을 장착해야 한다. 가면을 쓴다는 건 척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과 같다. 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강의 시간에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진실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한 목소리로 강의한다. 갑자기 누군가 손을 들어 질문을 하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공포가 밀려온다.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하면 어떡하지? 마침 손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했다면 그 학생이 정말이지 고맙다. 나는 그 학생 덕택에 내가 쓰고 있는 직업의 가면이 요구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연출할 수 있었다. 만약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역할 가면을 위선적 행동이라 판단하고 역할 가면을 벗어던지겠다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 역할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상호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자기가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자신을 연출할 때 우리는 자기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우리가 수동적으로 외부의 시나리오를 수용하기만 한다면 연출된 나는 전적으로 타자 관계에 의해 정해진다. 역할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 던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모든 역할 가면을 벗어 던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자기 관계와 타자 관계의 균형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타자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자기 밀도가 골다공증에 걸린 뼈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혼자였던 경험이 인생에서 찰나에 불과한 사람은 자신이 참조할 수 있는, 아니 자신이 따라해야 할 타자 관계가 부재한 상황이 오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 자기가 없는 사람은 무리를 떠날 수 없다. 무리를 떠나 혼자 있는 상황은 그 사람에게 형벌과도 같다. 비록
무리 속에서 과도한 타자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자기 관계의 경험을 상실한 사람은 혼자 남겨지는 형벌보다는 오히려 함께하는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선택한다. 혼자 있는 능력을 상실한 자기 밀도 제로의 사람에게 혼자라는 것은 고립의 형벌에 다름없지만 타자 관계와 자기 관계의 균형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에게 혼자라는 것은 균형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혼자라는 건 항상 네거티브 성향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 혼자라는 것은 인생의 전략이자 자신의 삶을 연출하기 위한 지침이 될 수도 있다. 진정한 쉼이 필요할 때나 지난 일을 반추할 때는 물론이려니와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운동을 할 때도 혼자의 시간은 빛날 수밖에 없다. 외로움의 날 끝은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 방향을 통해 우리 인생은 부단히 혼자가 아님을 알게도 된다. 외로움의 명약은 외로움이다. 가장 큰 혼자로 살 수 있을 때 혼자인 자신에게 성실할 수 있다. 괜찮은 혼자가, 성숙한 혼자가 세상을 든든히 바친다. 고립되거나 고독한 개별자가 아니라 권능과 개성의 원천으로서의 혼자라는 것은 성숙을 위한 누구나 불가피하게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이다. 고독은 나의 힘.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전설적인 이탈리아 등반가가 있다. 히말라야 8,000m가 넘는 14개 산에 모두 올랐고 에베레스트 산에 단독 무산소 등반에 성공한 사람이다. 동생과 함께 난가 파르바트 등반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동생을 히말라야에서 잃었다. 그는 단독으로 난가 파르바트에 오르기 위해 다시 그곳에 갔다. 절대 고독의 상태이다. 이처럼 의도한 고독을 그는 흰 고독이라 불렀다. 흰 고독은 고립과 달랐다. 흰 고독은 자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의도된 고독이다. 나는 산을 정복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다. 또 영웅이 되어 돌아가기 위해서도 아니다. 나는 두려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새롭게 알고 싶고 느끼고 싶다. 물론 지금은 혼자 있는 것도 두렵지 않다. 이 높은 곳에서는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지탱해 준다. 고독이 더 이상 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고독 속에서 분명 나는 새로운 자신을 얻게 되었다. 고독이 정녕 이토록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지난날 그렇게도 슬프던 이별이 이제는 눈부신 자유를 뜻한다는 걸 알았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체험한 흰 고독이었다. 이제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나의 힘이다. 의도된 고독의 길을 걸었기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많다. 데카르트, 뉴턴, 파스칼, 스피노자, 칸트, 쇼펜하우어, 니체, 키에르케고르, 뉴트겐스타인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 모두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철학자가 된 것이 아니다. 이들의 위대함은 결혼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기,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의도된 고독인 흰 고독의 순간 때문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너무나 유명한 말을 남긴 데카르트. 그는 절대적인 고독을 찾는 사람이었다. 철학 연구에 돌입한 그가 처음 한 일은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이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하루에 10시간씩 충분히 자면서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사색하고 글 쓰는 데 열중하였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20년 동안 13번이나 집을 옮겼으며 아주 친한 친구들 외에는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에티카를 쓴 스피노자. 그의 고독은 세상이 알고 있는 학문의 일체의 선입견으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했다.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그를 안내했다. 김정호와 정약용, 그리고 정약전 등도 귀양의 시절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로 기억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혼자 있는 능력은 귀중한 자원이다.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은 내면 가장 깊은 곳의 느낌과 접촉하고 상실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정리하고 태도를 바꾼다. 앤서니 스토, 고독의 위로.